인생에는 세상이 가장 어두운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한국인 여성은 세상의 정의를 위해 법을 배웠지만 그러한 자신의 신념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일을 겪게 되고 그렇게 꿈과 희망이 잿더미가 되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연히 서게 된 미국 재판장에서 그녀는 단순히 변호의 역할만을 맡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녀의 재판은 미국 전역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한국 여성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다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현재는 미국의 로스쿨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많고 많은 전공 중에 법 과목을 선택한 건 저희 가족과 어쩌면 한국의 정의로운 역사 때문입니다. 저는 책이 아니라 가족의 삶에서 비롯된 불의와 저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랐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진실을 말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암울한 시절에 노동 조직가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까지 국민들은 여러 피와 땀을 흘리며 나라를 바꿔나갔는데 저희 부모님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 힘을 보탰고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돈보다 더 소중한 것, 즉 정의에 대한 고집스럽고 깨지지 않는 믿음을 물려받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공정을 특히나 싫어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반 친구를 잘못 비난했다면 저는 친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면 팔에 멍이 들거나 주먹에 무참히 맞을지언정 저는 늘 나서서 정의를 실현했죠. 당연히 제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겁이 많은 소녀였습니다. 단지 제 두려움은 분노보다 작았을 뿐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법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그 분노를 해결할 방법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저는 복수가 아닌 보호를 위해 법을 칼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한국 로스쿨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전장에서 싸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설교하는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으로 한때 가장 대담한 평등 선언을 작성했던 나라가 여전히 매일 차별 속에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쳐보고 싶기도 했어요. 미국은 분명 다문화 국가고 겉으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도 저와 같은 동양인들이 이유 없이 가게에서 쫓겨나고 거리에서 조롱받고 인도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물론 많은 친구들이 미국은 위험하다며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시아 혐오 범죄 타겟이 되어 이유 없이 지하철 선로로 밀려든 아시아계 할머니, 자신의 마당에서 미국 경찰로부터 총격을 받은 흑인 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굳어지곤 했어요. 늘 그랬듯이 저는 쉬운 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정의를 위해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곳으로 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불의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존재한다면 아마도 바로 그 지점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저는 그러한 차별과 불공정을 국민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한 역사가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기에 더더욱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법률센터에 지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로스쿨 중 하나로 미국 권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죠. 당연히 입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합격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고 드디어 조지타운, 법이 제정된 도시에서 법을 공부하게 되었죠. 저는 부모님의 눈물 어린 미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여전히 너무 진지하다라고 놀리던 친구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했을 때 저는 이마를 창문에 대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잘하고, 더 성장하고, 더 똑똑하게 싸우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변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정의를 추구할 것이며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지타운에서의 첫날은 마치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캠퍼스는 웅장하고 이국적이었으며 모두 오래된 돌과 세심한 녹색 잔디밭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군요. 교실에서는 헌법 해석, 시민권, 국제법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저는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조용했고 영어의 낯선 억양의 무게와 이질감이 모든 단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부당한 유죄 판결, 경찰의 학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짓밟는 사례에 이르기까지 불의로 바뀔 때마다 제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나 자신만만했던 조지타운의 모든 학생들,
교수님들은 저를 조용한 한국 소녀가 아니라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쉬운 대답을 거부하는 학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제 미국에서의 삶은 그런 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의 1년, 2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런데 그렇게 순탄할 줄만 알았던 미국에서의 생활은 그렇게나 정의를 부르짖었던 저조차도 감당하기 버거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분명히 그날은 나쁘지 않게 시작되었어요. 마치 운명이 저를 조롱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날은 너무 아름답게 시작되기까지 했죠. 저는 조지타운에서 아시아 법학학생협회가 주최한 소규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두 문화를 등에 업는 것의 부담과 자부심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완전히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꼈던 드문 저녁 중 하나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남아서 마지막 녹차를 마시며 공부해야 할 대법원 판결문 여백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마침내 떠났을 때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하게 봄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무모하게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사람이 아예 없는 곳에서조차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따분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카페에서 세 블록도 채 안 되는 곳에서 경찰차가 매 바퀴, 매 정거장마다 저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빛이 번쩍일 때 제 심장은 뛰지도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확신했죠. 저는 침착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렸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저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두 명의 백인 경찰관이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고 거의 조롱을 하듯 외쳤습니다. 면허증을 주세요. 키가 큰 사람이 외쳤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조지타운 로스쿨 학생 회의에 참석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과장되게 찡그리며 몸을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큰 경찰관이 손전등으로 제 차의 후드를 두드렸어요. 비자로 여기 오셨나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대체 왜 저를 세웠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무례하고도 권위적인 태도로 저를 압박했어요. 차에서 내리세요. 그들이 명령했습니다. 이건 불합리했어요.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관님?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롱을 하듯 싸늘한 미소를 짓더군요. 이유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동차 후드에 손을 얹고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역시나 절차에 어긋나고 불법적이었어요. 미국에서의 동양인에 대한 은근한 차별은 미국에 올 때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의 불합리한 행동은 경찰이라는 자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노골적이더라고요. 그들은 제 배낭을 찢어버리고 법교과서, 판례 노트, 이민 서류를 쏟아냈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 지렁이 같은 글자는 뭐죠? 무슨 비밀스러운 아시아 언어인가요? 한국어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법정 메모.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명확한 영어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며 여권을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이다윤. 그는 조롱하듯 음절을 끌어내며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재미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전혀 미국적이지 않고 우스꽝스럽게 들립니다. 저는 화를 억눌렀어요. 저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법에 따라 다른 거주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웃었습니다. 저 여자 좀 봐. 그녀가 마치 TV 속 드라마 주인공처럼 헌법을 인용하는 것을 좀 보라고. 젊은 사람이 파트너를 팔꿈치로 밀며 말했습니다. 주먹이 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제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키가 큰 경찰관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이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꼬마 아가씨?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관님. 저는 그의 시선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 경고도 없이 미소를 지으며 제 손목을 등 뒤로 고통스럽게 비틀었습니다. 당신은 합법적인 수색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수정헌법 제4조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뭐? 그는 저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여기는 미국이야, 학생. 그리고 지금 내 권리는 나에게 달려있지. 수갑이 제 피부를 물어뜯었습니다. 폭력적인 절차 때문에 제 피부 곳곳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은 거의 화풀이를 하듯 제 모든 책들을 젖은 포장도로에 던져버렸죠. 하지만 저희 주변에는 목격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카메라도 찾아볼 수 없더군요.
그저 차갑고 오만한 힘만이 그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한 교통 정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건 제가 동양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전 그저 업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만만한 샌드백쯤일 뿐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경찰차 뒷좌석에 들이받았고 당연히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 따위는 없었어요. 차가 연석에서 멀어질 때 저는 추위에 이마를 대고 플라스틱 장벽 속에 비참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땀, 금속, 그리고 폐배의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저를 범죄자처럼 대했습니다. 대충 지문을 찍고 부어오르고 피투성이에 제 얼굴을 대충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처리하면서 제 손이 꽤나 부드러웠다며 다시 한번 체포하고 싶다며 희롱적인 농담을 하더군요. 심지어 그들은 제 이름 대신 저를 미스 쿵푸라고 불렀어요.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주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외웠고 그들의 이름과 배지를 가슴속에 새겼어요. 저는 제 스마트워치가 모든 모욕과 불법적인 행동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스마트워치가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전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차가운 유치장 안에 감금당하게 됩니다. 방은 너무나도 작았어요. 조지타운에 있는 제 기숙사 방보다도요. 차가운 금속, 얼룩진 매트리스, 더럽고 악취나는 방. 그들은 저에게 보석금을 낸다면 떠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보석금 몇천 달러를 내고 여기서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당장 이곳에서 떠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서 몸을 정리하고 이 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여기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수업에 결석할 것이고 조지타운 학칙에는 자비가 없기에 저는 무단결석 및 마감일 누락으로 인해 퇴학 처리 당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심 끝에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남아서 불의에 저항하기로 말이에요.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가했던 경찰관들은 저를 가두었다고 생각했겠죠. 제 두려움이 저를 순종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옳았을 수도 있어요. 이대로 보석금을 내지 않고 남는 건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겠죠. 제겐 잃을 게 너무도 많았고 또 미국에서 엄청난 권위를 자랑하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게 있어 정말로 두려웠던 건 학위를 잃거나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제가 불편함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보석금을 낸다면 그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권리가 있다는데 동의하는 셈이고 침묵이 저항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데 동의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게 차별을 가한 경찰관들은 무고한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검증하게 되겠죠. 저는 형광등 아래서 고개를 숙인다면 다시는 저 자신을 바라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결국 두렵지만 이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곳 유치장 안에서도 미묘한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유치장은 너무나도 추웠고 제가 담요를 요청하자 키가 큰 경찰관이 와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얇고 더러운 담요를 가져와서 그 담요를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뜨렸거든요. 중국인들은 무술을 잘하지 않나요? 그런데 당신의 반사력은 형편없군요. 잘 받았어야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는 제 복종을 원한다는 듯 더욱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당신의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감옥에 갇히다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중국인들은 살아남는데 능숙하거든요. 마치 바퀴벌레처럼. 그럴 때마다 저는 무릎을 가슴에 대고 앉아 기도하듯 헌법을 속삭였습니다. 수정헌법 제4조, 국민이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자신의 개인, 집, 서류 및 영향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수정헌법 제5조, 적법한 절차 없이 누구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차별을 일삼던 경찰팀이 시시덕거리더군요. 이봐, 조심해. 저 중국 여자의 침에는 전염병이 들어있을지 몰라? 그녀가 중얼거릴 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단어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에 대한 주문을 반복했습니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너는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있어. 내 미래, 부모님의 자부심, 이 세상에서의 내 자리를 말이야. 저는 이 말을 무릎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배님들 모두가 이와 비슷한 험난한 길을 걸었을 거야. 그러니 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내 피 안에 들어있거든.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결국 저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들이 저를 출구 쪽으로 이끌면서 힘든 아침 햇살 속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는 곧 저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고 제게는 불이익이 가해질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는 이미 저에 대한 소문이 전부 퍼져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끝없는 의심을 받을 뿐이었어요. 저 동양인 소녀가 뭔가를 했나 봐요. 그녀가 무죄라면 경찰이 왜 체포하겠습니까? 경찰에 반대한다고요? 그녀는 미쳤나 봐요. 그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경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은 차가운 벌레처럼 제 피부 아래로 기어갔습니다. 저와 함께 강의실에서 정의와 시민권에 대해 토론했던 몇몇 반 친구들조차도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문제아와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얼마 후 저는 조지타운에서 열린 징계 검토 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구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에 결석했다는 것은 제가 학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만 더 무단 결석이 있을 시 저는 퇴학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학교 측조차 동양인인 제 말은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제게 혐의가 있으니 유치장에 들어가지 않았겠냐며 제 항변을 묵살했죠. 아마 이번에 경찰을 고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반드시 학교에 결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저는 학칙 위반으로 퇴학을 당하고 말 것이고 결국 학생 비자를 잃고 추방당하고 말겠죠. 혹여라도 패소한다면 저는 범죄자로 분류되어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지 모릅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겠죠. 제가 어리석었나요? 제가 자존심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건가요? 이제라도 도망가면 어떨까요? 아마 모두가 흔히들 그러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인다면 제가 열심히 만든 미래의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내면의 소리가 정의 따윈 버리고 그냥 일단 살아남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비틀며 비웃었던 방식, 그가 제 권리를 박탈했던 것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떠나면, 고개를 숙인다면, 그러면 제가 믿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저는 끝까지 싸우기로 했죠. 그리고 그렇게 싸우기로 결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예상치도 못했던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혼자인 줄 알았던 저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이메일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제가 몰랐던 한 여성, 즉 카페 근처에 있었던 한 행인이 휴대폰으로 체포 장면의 일부를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영상을 보냈더군요. 이메일의 내용에는 아무런 요구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시에 침묵을 해서 미안합니다. 미국 공권력이 좀 강력해야죠. 하지만 이건 분명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 것도 잠시 헌법학 교수인 제닝스 교수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제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동의안 초안 작성을 돕고 제 사건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작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봐온 학생들 중 가장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한국인 학생들이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죠.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역시나 저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몇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지역 뉴스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게 의심과 회의의 시선만을 보냈던 다른 학생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제게 차별을 가했던 경찰관들은 이곳 대학교 근처를 순찰하면서 자신들의 공권력을 남용하며 만만한 동양계 학생의 영어 발음을 조롱하며 시비를 걸기로 유명했고 그들에게 당했던 학생들은 이러한 경찰관들의 차별 이력을 정리해서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습관적 편견에 대한 선서 성명서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었어요. 하나씩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증거, 증인들, 지지의 물결. 저는 더 이상 공허함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그렇게 소송 전에 카페에 앉아 사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인기척에 눈을 돌리니 조지타운 야구 모자를 쓰고 두꺼운 안경을 쓴 70대 남성이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더군요. 저는 미국 경찰관에 의해 겪은 차별 사건 때문인지 그도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돌발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싶어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말을 해오더라고요. 당신이 그 소녀군요. 그는 서문없이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 경찰과 싸우는 학생. 망설였습니다. 제 오래된 본능은 그가 경찰을 상대로 싸우려는 저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어요. 저는 턱을 들어올리며 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나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적이 있어요. 나는 퇴역 군인이거든요. 나는 당신에 대한 사건을 보자마자 동양인인 당신이 한국인이라고 확신했어요. 내 경험상 한국인은 정말로 고집이 세거든요. 그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이죠. 한국이 지금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세요. 내가 한국으로 파견 가서 복무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국가를 스스로 이룩해냈죠. 세상은 한국인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뒤에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삼성 휴대폰이더군요. 나는 그날 밤 길 건너편 주유소에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려고 했어요. 가로등을 녹화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내가 전부 포착했더군요. 그들이 당신을 잡았던 방식, 그들이 당신을 조롱했던 방식을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블 너머로 밀어 넣었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내가 본 한국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분명 잘할 겁니다. 당신은 한국인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는 흔들리고 숨이 가빠진 제게 꿈도 꾸지 못했던 금 조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외받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명예 등 모든 것을 위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타이밍도 무척이나 좋았어요. 미디어의 여론도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요즘 들어 미국 내에는 차별에 관한 사건이 너무도 폭증해서 그런지 전국 언론은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소수자가 소외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죠. 소송을 하기에 이보다 적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됐고 이제 제게 몹쓸 짓을 가했던 경찰관들은 미국 내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의 풍조를 대표해서 마땅한 벌을 받게 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신에 찬 와중 저는 저를 도와주시던 교수님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제게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시더군요. 다윤아, 안타깝지만 이 소송은 불가능할 것 같구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소송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땅한 권리인데 도대체 왜 저만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교수님은 침착하게 믿고 싶지 않은 주장을 해오시더군요. 자격 있는 면책 교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니? 이게 바로 미국에서 피해자들이 경찰관에게 소송을 걸기가 쉽지 않은 이유야. 해당 경찰관들은 사건 직후 너를 저항적이고 공격적인 용의자로 묘사하며 신고했거든. 그리고 그들의 부서는 내가 증거를 제시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보고서를 검증했지. 아마 너는 경찰서에 구금되었을 때 증거를 제시해야 했어. 하지만 그들은 내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고지하지 않았겠지. 아무튼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너를 체포했다고 주장했고 미국 법원은 명확하고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민권 소송에서 공식 경찰 보고서에 크게 의존하기에 경찰관들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든. 즉, 이 사건은 경찰관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더라도 경찰관을 보호해 줄 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너는 경찰관들을 직접적으로 고소할 수가 없는 거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건 미국 법의 시스템적인 허점이고 극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고 이런 게 바로 법이라면 저는 이런 허점 투성이의 법을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이때 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잃은 싸움의 무게를 짊어지고 남은 인생을 패배자로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이 제 얼굴 앞에서 문을 닫고 말했던 나를 기억하며 말이죠. 네가 뭔데 공권력을 거스르려고 해? 고작 동양인 한 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하지만 어느 비 오는 오후 제닝스 교수님의 이메일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민권 침해 시범 재판, 긴급, 거의 열지 않을 뻔했어요. 기적에 대한 기대를 멈춘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우연히 눌러본 이메일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그것은 지역 민권 책임 재판소라고 불렸습니다. CCRAT. 몇몇 연방지방법원이 시민권 옹호자들의 엄청난 압력에 힘입어 조용히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경찰의 위법 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들, 특히 적격 면책과 같은 절차적 장벽에 의해 차단된 피해자들은
특별 사법 패널에 직접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차별, 학대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재판소는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완전한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배심원 평결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CCRRAT가 제게 유리하게 판결한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소송을 걸 수 없었던 이번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를 모욕하고 비하하고 존엄성을 박탈한 경찰관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물론 공권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보호를 받는 미국이기에 저는 그만큼 확실한 논리와 증거가 필요했지만 아무튼 제겐 기회가 있는 셈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죠. 당신들은 나를 묻으려고 했지만 내가 씨앗인 줄은 미처 몰랐군요. 제가 증거를 제출한 지 2주 후에 재판소에서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CCRAT에서는 제 증거에서 정식 심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찾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혹은 직접 변론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직접 참여하여 저에 대한 변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보다 제 이야기를 더 잘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경찰관들이 저를 차에서 끌어내렸을 때 제가 피를 흘린 것처럼 피를 흘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처럼 분노와 불합리함으로 몸서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직접 서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건네준 증거 대신 저 혼자 수집한 증거로만 이번 재판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님은 저보고 미쳤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번 일은 오직 저 혼자 힘으로만 해결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재판부 심리가 열린 날 아침, 저는 간단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경찰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한 상태더군요. 경찰관의 변호사는 인내심과 혈통만으로 저를 짓밟을 수 있다고 믿는지 저를 거만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기름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실수를 처벌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 집행기관의 힘든 일을 범죄화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묘한 경멸의 몸짓으로 저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유감스러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악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화 간의 오해였을 뿐입니다. 긴장한 동양인 젊은 여성과 의무를 다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서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죠.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차별적인 경찰관 때문에 상처받은 저뿐만 아니라 십수명의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답변했죠. 오해요? 오해는 손목에 멍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해에는 인종비하, 성적 수치심, 고의적인 굴욕, 조작된 경찰 보고서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해는 진실을 지우기 위해 조율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의 변호사는 노련했어요. 이미 제가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을 예상했는지 능글맞게 웃으며 제 주장을 반박했거든요. 제 고객인 랜달 경관과 브룩스 경관은 합법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을 소송할 수는 없죠. 우리에겐 오직 사실들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에겐 어떤 사실적 증거가 존재하죠? 어디 한번 봅시다. 그는 제가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저를 폭력적으로 제압할 때 제겐 증거를 모을 어떠한 여유도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법을 배우는 학생으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 행동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나의 순간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유리를 가로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랜달 경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는 불규칙한 운전으로 인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통감시 영상에는 교통 위반이 전혀 없습니다. 두 경찰관 모두 제가 합법적인 수색에 저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디캠 영상에는 신체 접촉이 시작될 때까지 완벽하게 가만히 서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두 경찰관 모두 신체 수색 전에 명확한 구두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는 부서의 프로토콜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현장의 상황을 스마트워치를 통해 녹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오디오에서 경찰관들은 아시아 소녀에게 존경심을 가르쳐야 한다라며 조롱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성적 희롱이나 모욕의 순간들이 포착되어 있죠. 이러한 증거들은
경찰관들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직 제가 수집한 증거만을 가지고 왔기에 이젠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방 안에 벌거벗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조언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공권력은 철옹성 같았어요. 이러한 확실한 정황에도 판사는 그저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더라도 경찰관들의 주요 행동이 불법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라며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도대체 정의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저는 이러한 노골적인 재판에 좌절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 증거, 제 이야기만으로도 저울을 기울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고 제 방패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경찰 측의 변호사는 이때다 싶어 같은 점을 끊임없이 지적하더군요. 그녀의 녹음은 불완전합니다. 그녀의 기억은 주관적입니다. 그녀의 비난은 증거가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경찰관들은 내까지 동양인이 과연 우리를 어쩔 수나 있겠어? 라고 말해오는 듯 냉소적인 비웃음을 보내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폐색이 짙은 재판장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저는 훨씬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세상은 한 목소리가 울린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목소리가 침묵을 거부하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제닝스 교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사실 그는 오늘 증언할 예정이 아니었기에 모두가 교수님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어쨌든 공식적인 신청서를 들고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 제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제가 수집한 증거가 아니었고 저 대신 보고, 듣고, 기억했던 사람들에 의해 수집된 증거였어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했던 제가 애써 외면했던 증거들이었죠. 재판장은 망설였습니다. 경찰 변호사는 격렬하게 반대했죠. 그러나 재판부는 조용히 판결을 내렸고 그들의 얼굴은 무덤덤했습니다. 마침내 수석 판사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진행하세요. 먼저 주유소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게 할 수 있다며 어깨를 토닥여주던 주한미군 출신의 그 할아버지가 제공해주신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길 건너편에서 체포된 전체 모습을 보여주었고 공격적인 용의자는 없었고 위험한 행동도 없었으며 그저 2명의 경찰관이 포식자들이 먹이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저를 밀치고 웃고 제 물건을 훼손하여 구정물 속에 처박는 장면만이 재생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련의 진술서였습니다. 제게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줬던 여성의 진술서였죠. 그리고 교수님은 파일에서 얇은 종이 더미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방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렌달 경관을 상대로 2년 동안 20건의 차별 신고가 접수되었던 증거였습니다. 브룩스 경관을 상대로 한 23건의 신고도 있었죠. 전부 다 인종편견, 과도한 무력, 권한 남용 혐의였습니다. 상대가 백인이었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더군요. 그리고 이 경찰관들에게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던 학교 학생 몇 명이 작성한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소리내어 읽히자 재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 측 변호사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제게 조롱성 미소를 보였던 경찰관들은 겁먹은 아기 고양이처럼 온몸을 벌벌 떨며 패닉에 빠졌죠. 저는 의자에 얼어붙은 채로 앉아 갈비뼈에 심장을 부딪혔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증거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수집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진술서를 작성하느라 밤을 새웠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이 진실을 말하기 위해 보복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냉소와 두려움의 세계에서도 어딘가에 용기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방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중하게 구성된 거짓말 위에 우뚝 솟아서 말이죠. 혼자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혼자였을 때도 딱히 없었죠. 모두가 정의를 위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고 이러한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덕분에 이 사회 정의는 구현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들은 파면뿐만 아니라 향후 법 집행 기관에서의 취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다시금 인종차별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었죠. 또한 그들의 비행에 대한 영구적인 공개 기록이 생성되었고 공식 연방 기록에 등재된 재판소의 조사 결과는 향후 소송이나 형사 기소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저에 대한 판례는 향후 발생할 다른 차별적인 사건까지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원하는 모든 것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만큼 저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워낙 매스컴을 탄 사건이었기에 복도로 나갔을 때 카메라가 번쩍였고 마이크가 저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질문들이 외쳐졌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 못 이뤘던 밤들, 격려의 속삭임을 전한 동료 학생들, 기꺼이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던 할아버지, 이메일로 용기를 냈던 여성, 제 안에서 죽기를 거부했던 부서지고 멍든 희망. 카메라를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죠. 이것은 저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침묵을 거부한 모든 목소리, 놓아주기를 거부한 모든 손, 여전히 법이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침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억울하고 차별적인 일들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뉴스가 되었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미국의 불의에 맞서 승리합니다. 제받은 편지함은 한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자, 낯선 사람들이 보낸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기를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지역 언론은 저에 대한 이야기로 보도를 쏟아냈죠. 대한민국의 딸, 미국에서 정의를 세우다. 시장은 공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경찰서는 새로운 편견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인종차별의 굴레를 끝냈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 않습니다. 줄기야하겠지만 차별은 계속되겠죠. 세상은 오래된 증오의 무게로 무겁거든요. 하지만 하나의 균열이 나타나면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희망을 보고 모두가 외면하지 않기를 선택한다면 세상에서 차별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번 재판을 도와준 용기 있는 사람들을 회상하며 세상은 느리지만 결국 곧 그렇게 되리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